1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직 공군 대령이 전역 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하기 위해 각종 군사기밀을 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참 가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료를 건넨 신모 대령과 이를 받아본 김앤장, 중간에서 신 대령의 이력서와 자료를 검토한 법무부 현직 검사, 법적 책임들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입니다. 현직 공군 대령이 지난해 8월경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 부대 개편안 등 군사 기밀이 담긴 각종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이력서와 함께 김앤장 측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모 대령이 김앤장에 건넨 자료엔 공군과 A사가 합의한 F-16 전투기 최종 합의 금액, 고고도 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 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사항 등의 군사기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령은 이런 군사기밀을 국방개혁 2.0에 따른 법률시장 창출 같은 제목의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형식으로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대령은 또 법무부 현직 검사와 또 다른 모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4명에게 이력서와 관련 서류를 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령은 현재 군 검찰에 의해 군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충분히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 것,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고, 그 범행 동기도 개인적인 취업 목적으로 매우 불순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다만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김앤장이나 법무부 검사 등은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군사 기밀인지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알고 받아보거나 검토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법무부 검사 등은 단순 이력서 검토인 줄 알았지 군사기밀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항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상 기밀 누설죄도 그 대항범 처벌 규정이 안 돼 있고요.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사비밀이라는 걸 알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다만 자료를 넘겨받은 사람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거나 관련 문의를 했을 경우 직무상 비밀 누설 공범 등으로 처벌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지난 16일 대법 판결 나오면 정규직 시켜준다더니 엄동설안의 공장 폐쇄, 길거리 나앉은 미소폐 재화공들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흘 전 미소폐 사측과 재화공들 사이 문제 해결을 위한 1차 협상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정무위, 법사위,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노동권 침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소폐 공장 폐쇄 문제를 다룬 지난 16일 법률방송 리포트입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엄동설안에 굶어 죽지 않게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돈이 없다 하면서도. 그러면 무역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후 미소폐 측과 재화공들은 세 차례 협상을 벌여 지난 25일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미소폐 1공장 17명의 재화공 중 11명은 미소폐 다른 4개 하청업체에 분산 고용하고 고용되지 못한 6명에게는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언제든 도급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불안함 등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일을 해 나오면서 미소폐 브랜드에 일을 한 거지 뭐 딴 브랜드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민변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등 주최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미소폐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갑과 을로 대변되는 극도로 불안정한 신분과 이로 인한 노동권 침해는 결국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구두 공장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기반을 흔드는 심대한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소패 소다 이렇게 중국으로 이전해버린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이제 산업 경쟁력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의 반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과연 두고만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해외 공장 이전과 직장 폐쇄, 도산 절차 등이 노동자에 대한 해고나 탄압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총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계속 여겨왔거든요. 이미 제출된 법안이 입법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만큼 이제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말입니다. 집권여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주최한 만큼 실제 법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손혜원, 장제원, 송언석 의원, 남성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이해 충돌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 충돌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스토리는 목포 구도심, 목포 네. 이제 현지분들은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문화재 보존지구 지정에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현지의 부동산에 본인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친인척도 구입하도록 뭐 권장하고 뭐 다른 분들에게도 사라 이렇게 권장해서 실제로 친인척도 사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 입장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손혜원 의원은 이게 무슨 이해 충돌이냐, 손해 보면서 하는 충돌이죠. 여기가 어디 있느냐, 뭐 굳이 말하면 손해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손해 봐가면서 하는 이해 충돌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은 또 뭐 어떤 건가요? 네, 자유한국당이 이 손혜원 의원의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신데요. 지역구는 경북 김천입니다. 근데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김천역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인데요. 뭐 송 의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송 의원은 김천역 활성화 요청은 본인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4층짜리 건물은 본인이 구입한 게 아니라 부친이 40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서 그거를 물려받은 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산 것도 아니니까 뭐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국도 3호선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로서 투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은 뭔가요? 네, 아까 그 김천에서 거창간 국도 3호선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가 지나는 지역이 김천시 구성면 9mm 그리고 미평리 일대인데요. 여기에 땅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장제원 의원은 또 뭐가 논란인 건가요? 예, 장제원 의원은 뭐 흔히 그 학교 법인 운영하는 뭐 가족이 학교 법인을 운영하거나 설치 경영한다고 하는데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때 그 동서대학교의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이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실정법상으로는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목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공직자가 부정한 재산 증식을 하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의 공정성도 확보해서 공익하고 사익을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만 활동하도록 한다. 이게 목적이고요. 구체적인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스스로 공익을 우선하도록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자기 직무하고 재산상 이해관계가 관련돼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 이런 것을 스스로 피하라. 이런 것이고요. 또 공직을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지도 않아야 된다.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야 의원 뭐 이해충돌 전수조사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이번 사태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를 다닐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크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뭐 별다르게 논의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학계에서도 큰 논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손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은데 억울한 주요 이유는 투기가 아닌데 투기로 먼저 보도된 점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을 좀 정립하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앞장서서 정리를 한다면 공직자 윤리 확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공직자윤리법에서 얘기하는 공직자의 윤리를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자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이기도 하니까라는 건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해서 뭔가 이론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합리적으로 투명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정 경기 호텔 숙소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 조상우 두 선수에 대해 검찰이 오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두 여성을 무고로 각각 고소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쉽게 말해 술이나 약물을 먹여 저항의 의사도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 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과 특수 준강간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오늘 결정은 두 여성이 술 등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여성들이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두 선수들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선수가 두 여성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부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도 관련자들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여성 입장에선 성폭행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했을 수도 있지만 증거로 입증될 정도의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고 여성은 어쨌든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신고한 만큼 허위로 신고한 무고도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일도 양단이 어려운데 아무튼 성폭행과 무고는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만큼 옥석을 가려서 엄하게 단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아내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여러 편을 아내와 헤어진 뒤 인터넷에 유포한 30대에 대해 항소심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리벤지 포르노 법정 최고형 얘기해보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라고 하는데 아내와 한 3년 정도 살고 안 좋게 헤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A씨는 지난해 4월 과거 아내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 파일 19개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부족했는지 A씨는 이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100명 넘는 전처 지인들에게 직접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0월 법정 최고형이 3년밖에 되지 않는 점을 A씨의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오늘 원심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쉽게 복사돼 널리 유포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특성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 범위를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정 최고형 판결 사유입니다. 지난해 말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합의하에 촬영을 했더라도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집니다.
A씨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B씨에 대해 뭐라고 적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전 처가 밉다고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사람도 올린 사람이지만 해당 사이트에선 이 A씨를 응원한답시고 전국 친목회 지도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 B씨 측은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네티즌과 이를 방치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오늘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불법 사찰을 알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부실 수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법연수원 33기 박종우 변호사가 총투표 8,715표 중 4,014표를 얻어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사단법인 법조 언론인클럽이 오늘 2018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자로 10년 동안 일제 피해자 인권구제 소송을 맡아온 한일 변호인단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수화동 패럼타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